3분 안에 설득한다. 3분력. 안녕하세요. 이 책에서는 다카이 노부오의 3분력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록 이 책은 현재 절판되었지만 그 핵심 내용과 추가적인 통찰력을 통해 여러분의 설득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부터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과 다양한 설득 전략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만드니 김효석 박사, 대한민국 최고의 설득 전문가이자 쇼호스트 출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멘토. 김효석 박사는 삼신 올스테이트 생명보험에서 영업을 시작해 평화방송 아나운서를 거쳐 대한민국 홈쇼핑 업계를 선도한 CJ 오쇼핑 쇼호스트 팀장으로 활약했다. 방송과 세일즈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득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연구하며 차별화된 마케팅 기법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프레젠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기업 CEO, 영업 전문가, 방송인, 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에게 고품격 프레젠테이션 및 마케팅 전략을 전수하고 있다. 또한 KBS, 아침마당을 비롯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설득과 마케팅의 노하우를 널리 전파했다. 25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하며 불황을 이기는 세일즈 전략, OBM 설득, 마케팅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통해 수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김효석 박사의 강의는 찾아가지 않고 찾아오게 하는 마케팅, 고객이 절로 소개하는 브랜드 만들기,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 등 실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노하우를 제공한다. 홈쇼핑에서 수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전설적인 쇼호스트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설득 박사로 김효석 박사가 전하는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세요. 강의문에 010-7738-42263. 왜 3분인가? 3분이라는 시간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컵라면을 끓이는 데 걸리는 시간, 권투 한 라운드, 태권도 경기 한 회전 등 모두 3분입니다. 이 시간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3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의 데뷔작 터미네이터를 제작하기 위해 그는 어렵사리 유명한 여성 제작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임스 카메론은 그 시나리오를 $1에 팔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제작자가 놀라자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영화의 감독을 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번도 감독을 해본 적이 없는 카메론에게 제작자는 영화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당함과 배짱을 인정한 것이죠.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는 프레젠테이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은 천천히 말할 때 약 800자, 빠르게 말할 때 약 1000자 정도를 전달할 수 있으며 문서로는 약 400단어, 보고서 일정 분량에 해당합니다.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원페이지 보고서, 역시 최고 경영자의 집중 시간이 3분이기 때문에 고안된 개념입니다.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은 양질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바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일도 빨리 끝내고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분의 효과적인 활용. 혹자는 사소한 협의나 간단한 미팅이라면 3분이면 충분하지만 본격적인 교섭이라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대로 활용된 3분은 3시간, 아니 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 종종 시간이 없으니 짧게 끝내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당황해서 처음부터 상품 설명을 서둘러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3분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네, 그 정도면 지금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한 뒤 사전에 준비한 내용 중에서 상대방이 가장 관심 있을 만한 화제를 찾아 간략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간이 되셨다면 읽어주세요. 사장님께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팜플렛이나 자료를 남겨둡니다. 효과적인 3분 대화의 구성. 1.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시작. 2. 핵심 메시지 간결하게 전달. 3. 추가 정보를 제공할 방법 제시. 4. 다음 단계를 명확히 제안. 3분 대화의 장점.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모습, 보여줌, 참 핵심. 정보에 집중하여 명확한 메시지 전달 추가. 대화의 기회 창출 호감도와 신뢰도 상승.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대개의 경우 상대방은 궁금증을 느끼게 되고 다음 손님을 기다리게 한 채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자신을 감추고 물러날 줄도 아는 전략적 접근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핵심은 처음 3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마모토 나치코는 좋은 문장은 깎고 또 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깎고 또 깎아서 꼭 필요한 말만 골라 전달해야 합니다. 가장 적은 투자로 최대 효과를 거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단 2글자 여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단어가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짧고 간결한 표현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진심 어린 소통의 중요성.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언변이나 잘 준비된 프레젠테이션만으로는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면 상대방도 결코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면 상대방도 결코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성의 있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온 정성을 기울여 하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작 영화의 명장면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대사는 대부분 간결합니다. 이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꺼운 책이라도 핵심적인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만 체크하고 요약하면 아무리 두꺼운 책도 30분 이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급급하여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심 어린 소통에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이 쌓여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심 어린 소통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시간과 관심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인상의 중요성.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 부담을 느낍니다. 전문 강사나 발표를 자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단지 노력을 통해 그 불편함을 극복했을 뿐입니다. 출판 기념회나 조찬 모임 같은 자리에서 먼저 말을 거는 것은 결코 쉽거나 즐거운 일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어린 시절 만난 누군가로 인해 꿈이 생기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인생을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수많은 만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 형성의 시작. 첫인상은 향후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로 단 몇 초 만에 형성됩니다. 이 짧은 순간이 앞으로의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력. 사람들은 첫인상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성격, 신뢰성, 능력 등을 판단합니다. 한번 형성된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분의 기회. 3분이라는 시간은 첫 인상을 형성하고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장기적인 관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잘 정돈된 눈빛과 확신에 찬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자신감은 누가 인정해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격려하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호흡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을 안정시키면 부담스러운 만남에서도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안고 상대방을 만나면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약속 전에는 반드시 호흡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감 향상을 위한 호흡법. 중요한 만남이나 발표 전에 자신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올바른 호흡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대를 만날수록 큰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일수록 호흡을 침착하게 가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준비 자세 갖추기. 조용한 곳을 찾아 몸을 똑바로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편안하게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세요. 복식 호흡 실행하기. 배꼽 아래 단전에 양손을 가볍게 올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전부 내쉰 다음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긍정적 자기 암시하기. 호흡을 하는 동안 오늘 미팅은 성공할 것이다.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얼굴 근육 풀기.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고 입가에 미소를 뗀 채로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미소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은 속전속결로 실행할 수 있는 초간편 의식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이를 실천하면 어려운 만남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목소리도 안정되고 생각도 명료해지며 자신감이 저절로 높아집니다.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는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의식적으로 깊고 느린 호흡을 유지하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줄이고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몸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율신경계 기능 중 하나입니다. 호흡법을 꾸준히 연습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상황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정서적 안정과 자기 조절 능력을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매일 오후에게 10분씩 복식 호흡을 연습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의식적으로도 건강한 호흡 패턴이 형성될 것입니다. 숙지덕의 원칙, 친밀감 형성의 비결.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함을 빠르게 해소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숙지덕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은 사람들이 상대방과의 만남을 거듭할수록 호감을 갖게 된다는 심리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실제로 만난 적이 없거나 몇 번 되지 않았더라도 오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면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이 사람과 나는 3년 전에 같이 캠핑을 가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어깨동무를 했다. 와 같이 마음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표정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친근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숙지덕 원칙의 적용 방법. 상대방에게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기. 당신의 목소리나 인상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라고 언급하기.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표현하기. 숙지덕의 원칙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도 더 편안하게 대화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개인적인 만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면접, 상품 판매,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명문대 입학을 위해 어린 시절 학교 앞에서 찍었던 사진을 입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오래전부터 꿈꾸던 곳입니다. 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에 감동하여 합격 통보를 보냈습니다.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숙지덕의 원칙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터 알던 사이 같아요. 항상 이곳을 좋아했어요. 라는 말 속에는 친근함과 익숙함 그리고 호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초면의 어색함과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친근함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정도로 활용하고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지덕의 원칙은 이야기의 에피타이저와 같아서 메인 코스 전에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간결하게 사용하세요. 이야기의 급소, 연역적 화법의 힘.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이야기의 급소를 찾아 정확하게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위를 깰 때 망치와 정으로 급소를 공략하여 한 번에 쪼개는 것처럼 이야기에도 급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소를 제대로 접근하고 공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역적 화법입니다. 연역적 화법이란 결론부터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갖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궁금증을 유지시키기 위해 결론을 나중에 말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첫 번째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청중은 아, 그런 얘기를 하려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결론 먼저 제시하기. 상대방에게 명확한 입장과 목적을 처음부터 전달하여 오해를 방지하고 주제를 명확히 합니다. 근거와 이유 제시하기. 결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신뢰성을 높입니다. 숫자와 데이터 활용하기. 구체적인 숫자와 데이터를 활용해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명확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행동 유도하기. 명확한 다음 단계와 행동 방향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하러 가는 자리에서는 제가 무조건 사과드려야 할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이야기의 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비춰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을 말한 후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으로 시작하여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숫자를 활용하면 더욱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처럼 명확하게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하면 청중이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숫자 3은 사람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기억하기 좋은 숫자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도 저는 무슨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라고 추상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저는 무슨 대학에서 98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았고 처럼 구체적인 숫자와 사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신뢰감을 줍니다. 연간 매출 360억, 이 시간에 512명을 판매한 경험 등 구체적인 수치는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한 줄로 표현하는 인생의 가치, 멋진 명언들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링컨은 40세가 지나면 인간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했고 단테는 산다는 것은 서서히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알차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제공하는 것처럼 알찬 생애가 평온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명언도 있습니다. 이런 짧은 문장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나이 든 분들은 종종 인생은 1000권짜리 장편 소설도 모자라다라고 말하지만 세계적인 명사들은 단 한 줄로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가치를 알아보고 영원히 신뢰할 것이다 라는 문장은 사업에 임하는
한 사람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간결한 문장에는 그 사람의 핵심 가치와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설득하려면 먼저 자신이 그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선택은 결국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관과 꿈을 짧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200자 원고지 반 페이지 정도 3분 안에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해보세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용을 요약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3분력의 핵심입니다. 시간을 끌거나 장황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3분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끊임없는 연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3분 안에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리듬 조절하기.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이야기의 흐름과 리듬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천천히, 전개는 강하게,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마치 음악의 리듬감과 같이 청중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의 연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1999년 도쿄 모터쇼에서 닛산 리바이벌 플랜을 발표했을 때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여 점차 페이스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닛산이 당시 막대한 부채와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단기간에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자신감 넘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결론부터 시작하여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리듬에 맞춰 말하면서 청중이 집중할 때 속도를 높이고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속도를 늦추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의 리듬을 조절하는 것은 자신의 페이스를 찾기 위한 전략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리듬이 있으며 그 리듬을 자연스럽게 타지 못하면 말을 더듬거나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특히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말에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시작하기.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시작하여 청중이 이야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간에 속도 높이기. 핵심 내용을 전달할 때는 속도를 높여 에너지와 추진력을 더합니다. 중요 지점에서 멈추기.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잠시 멈추어 강조하고 청중의 집중을 유도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명확한 결론과 다음 단계를 제시하며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천천히 시작하는 것은 대화나 토론에서도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에 접어들 때는 속도를 높여 에너지를 불어넣고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잠시 멈추어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하세요. 이야기의 흐름과 리듬을 조절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하거나 녹음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패턴을 분석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의 효과적인 리듬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과 맞장구의 효과적인 활용. 3분력이라고 해서 3분 동안 쉬지 않고 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중간중간에 호흡을 두고 침묵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갑자기 침묵하면 청중의 호기심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라고 말한 후 잠시 침묵하면 상대방은 다음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말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보다 중간중간 적절한 침묵을 통해 의미를 담고 상대방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침묵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잠시 침묵하여 기대감 조성하기. 복잡한 정보 후에 침묵을 두어 상대방의 이해 시간 제공하기. 감정적인 내용 후에 침묵을 통해 공감대 형성하기. 질문 후 침묵하여 상대방의 생각할 시간 주기. 맞장구 치는 효과적인 방법. 맞장구는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복사해주면 상대방은 공감받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질문할 때는 대답을 듣고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맞장구 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한 비언어적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는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시선, 몸짓, 표정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효과적인 3분 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안의 연구에 따르면 두 사람이 대화할 때 한쪽이 말을 마치는 순간 상대방이 시선을 피하며 말하는 사람은 재촉받는 느낌을 받아 더 빨리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선의 움직임이나 눈과 눈이 만나는 빈도 등 비언어적 표현이 대화의 내용이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에서는 재판관의 시선이 많이 가는 쪽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자리를 선택할 때도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상대와의 소통 정도가 달라집니다. 표정, 시선, 몸짓, 자세, 복장 등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고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설득이 가능해집니다. 비언어적 표현 읽기, 종결과 거부의 신호. 설득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정확히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거부감을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핵심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파악하면 더 적절한 타이밍에 결단을 촉구하거나 물러날 수 있습니다. 결단 촉구 시점의 징후.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든다. 몸을 뒤로 젖히고 있던 상대가 몸을 앞으로 내민다. 표정이 갑자기 밝아진다. 제품이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살펴본다. 질문이 증가하거나 구체적인 조건을 물어본다. 이러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떻습니까? 결단을 내리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의 징후, 시선을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곳을 본다. 대화 중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꼰다. 손가락으로 코나 귀를 만지거나 계속 비빈다. 자주 시계를 보거나 한숨을 쉰다. 이러한 징후가 보이면 지금 바쁘시니까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빨리 물러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팔짱을 끼는 행동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암시입니다. 이는 다리를 꼬는 것과 함께 클로징 포지션이라 불리는 거부의 자세입니다. 또한 코 주변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은 의심을 나타내며 귀를 비비는 것은 거부를 표현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한편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다면 비언어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허리를 의자 깊숙이 대고 앉거나 테이블 위에 물건을 상대방 쪽으로 밀어놓는 행동은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손가락이나 연필 끝으로 톡톡 소리를 내거나 손끝을 모아 집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전략입니다. 위치 선정도 중요합니다. 상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집중된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반듯한 자세와 적절한 표정이 필수적입니다. 입을 다물고 입가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짓고 눈은 동그랗게 뜨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며 양손은 가지런히 무릎이나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겸손하고 신뢰감 있는 자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취하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무의식적인 친근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설득당하고 싶은 심리 활용하기. 인간은 누구나 설득당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설득의 기술이 한층 더 효과적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설득해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활용하면 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복점에서 옷을 고르는데 검은색과 회색 중 결정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두 색상 다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검은색은 선생님께 칙칙해 보이네요. 회색은 전체적으로 맵시도 좋고 얼굴과 잘 어울리십니다. 그리고 이 회색 상품은 사이즈도 딱 맞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라고 말하면 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태도 보여주기.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단순히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비밀 공유로 신뢰 쌓기. 서로 비밀을 공유하면 심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거나 상대방이 비밀을 털어놓게 하면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심리적 거리감 조절하기. 친밀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물리적 거리입니다. 가족은 영약 15c의 텀, 공적 관계는 30cm들 이상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적절한 거리 조절로 상대방과의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하세요. 사람들 사이의 친밀도는 물리적 거리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영약 15cm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스킨십도 많이 합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는 더욱 밀착되어 거리가 0에 가까워집니다. 반면 공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아무리 가까워도 30cm들 이하로 좁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비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거나 상대방이 비밀을 털어놓게 하면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라며 시작하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비밀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높이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또한 설득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된 결정은 나중에 후회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는 결정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말실수 예방하는 상상의 기술. 말실수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상상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술은 많은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도중에 C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C가 옆에서 듣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험담을 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간단한 상상의 기술은 당신이 말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필터링하게 만들고 더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말실수를 예방하는 상상의 기술은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 고객 상담, 동료와의 대화 등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상의 기술 단계별 적용법. 대화 시작 전
이야기할 모든 사람이 현장에 있다고 상상하기, 특히 언급될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다고 가정하기, 그런 상황에서라면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미리 생각하기 말하기, 전에 3초 정도 멈추고 내용을 정신적으로 점검하기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 많은 갈등과 대립은 말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말이 잘못 전해졌을 때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라는 해명은 이미 상처가 생긴 후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민감한 주제나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더욱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업무 성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동료가 바로 옆에 있다고 상상하면 더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이나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도 그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더 정직하고 진실된 소통을 장려합니다.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모든 대화에서 진실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항상 이 말을 당사자가 직접 들어도 괜찮을까? 라고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칭찬의 기술, 효과적인 칭찬 전략. 칭찬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분 안에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칭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의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칭찬의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요. 전기에서 근무하던 고토다 씨가 마스시타 회장의 부하 직원으로 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마스시타 회장이 고토다 씨의 작은 실수를 크게 꾸짖으면서 난로에 불을 지피는 철 막대기로 마룻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불이 죽어 돌아가는 고토다 씨에게 화가 나서 내리쳤더니 그만 철 막대기가 부러져 버렸네. 좀 펴와주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고토다 씨가 망치로 그것을 펴와서 가져오자 마스시타 회장은 잘 됐네. 잘 펴졌어. 참 쓸모가 많은 사람이군. 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마스시타 회장은 아무리 호되게 꾸짖어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상대를 칭찬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 긍정형 칭찬.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을 칭찬. 상승형 칭찬. 처음에는 상대를 깎아내리다가 중간부터 칭찬. 하강형 칭찬.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중간에 깎아내림. 완전 부정형.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을 깎아내림. 미국의 심리학자 아론 박과 린다 터너는 실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칭찬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4가지 칭찬 유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상승형 칭찬으로 처음에는 상대방을 약간 깎아내리다가 중간부터 칭찬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지금은 정말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너는 항상 뛰어나게 잘해 라는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칭찬 방법은 그림자 칭찬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이 칭찬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현자는 그림자 칭찬이 좋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림자 칭찬이란 간접적인 칭찬으로 예를 들어 사장님이 오늘 당신의 기획서가 아주 훌륭했다고 하셨어요. 또는 부장님이 당신의 기획력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와, 같이 제3자를 통한 칭찬입니다. 이처럼 칭찬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구체적이고 진실된 칭찬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들었다면 꼭 그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간접적으로 전달된 칭찬은 더 큰 신뢰감과 호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처 덜 주는 비판의 기술. 때로는 비판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비판은 관계를 해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3분 내에 효과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비판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모든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특정 행동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고 간결하게 끝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한두 가지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비판하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비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워집니다. 질문으로 접근하기.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와 같이 질문 형식으로 접근하여 상대방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게 하세요. 대안 함께 고민하기. 문제점만 지적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이는 비판이 단순한 책망이 아닌 건설적인 피드백임을 느끼게 합니다. 짧고 간결하게 마무리하기. 비판은 3분 이내로 간결하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길어질수록 감정이 개입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판을 잘못하면 상대방은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월터 웨이스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창조성 테스트를 한다며 설문지를 나눠주었는데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당신은 대단히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라는 결과를,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당신의 창의성은 평균 이하라는 결과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미성년자도 나쁜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이하로 평가받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찬성표를 냈습니다. 이는 부정적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비판이 잘못 전달되면 상대방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래 인간은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적절한 비판은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상황을 개선하려면 지나친 비판은 자제해야 합니다. 최대한 자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건설적인 관점에서 짧은 시간 안에 비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판 후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세요.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판 후에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판은 파괴가 아닌 성장을 위한 도구임을 항상 기억하세요. 3분력의 실전 적용, 비즈니스 상황. 3분력은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제한된 회의, 프레젠테이션, 영업 상황에서 3분의 힘을 발휘하면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3분력 적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의 효율화, 핵심 아젠다와 기대 결과를 명확히, 임팩트 있는 프레젠테이션, 핵심 메시지 3가지로 구조화, 효과적인 영업 대화, 고객 니즈 중심의 간결한 제안, 시간 관리의 달인, 깎고 또 깎아, 핵심만 남기기. 일반적인 회의는 종종 1시간 이상 진행되지만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15분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각 안건별로 3분씩 시간을 할당해 핵심만 논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원페이지 회의록을 작성하여 모든 내용을 한 장에 요약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3결3 법칙을 활용하세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3가지를 선정하고 각 메시지마다 3개의 근거나 사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 메시지를 3분 이내로 전달하도록 연습하세요. 이렇게 하면 9분 내외에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이나 토론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메시지 전달, 질의응답, 대화와 관계 구축, 비예상 상황 대응. 영업 상황에서는 먼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고객의 필요를 듣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3분 이내로 간결하게 제안하세요. 모든 제품 특징을 나열하기보다는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 혜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3분력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일정을 3분 단위로 계획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중요한 업무나 결정을 3분 내에 처리하는 훈련을 하면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이메일 작성, 회의 준비, 의사결정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에 3분 제한을 두고 실행해보세요. 이는 파킨슨의 법칙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3분력 훈련 방법과 실천 전략. 3분력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3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훈련 방법과 실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분, 주제 선정. 관심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핵심 아이디어 정리. 3분, 말하기 훈련. 선정한 주제로 3분간 끊김없이 말하기. 5분, 피드백 분석. 녹음한 내용을 듣고 개선점 파악. 10분, 반복 연습. 매일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 훈련. 가장 기본적인 3분력 훈련은 3분 스피치입니다. 일상적인 주제부터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정확히 3분 동안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3분 안에 핵심을 전달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책을 읽을 때도 3분력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책을 읽을 때 모든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핵심적인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만 체크하고 요약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두꺼운 책도 30분 이내로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소리내어 요약하면 더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1일 3분 훈련법. 아침, 오늘의 목표와 할 일을 3분 안에 정리하기 점심. 오전에 진행한 업무를 3분 안에 요약하기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배운 점을 3분 안에 정리하기 취침. 전, 내일 할 일과 기대하는 결과를 3분 안에 계획하기. 3분력은 단순히 빠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내용을 구조화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3분 PT 스케치 훈련이 효과적입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1분 내에 기획하고 3분 안에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는 연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과 간결하게 표현하는 기술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대화에서도 3분력을 의식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농담이나 일화를 나눌 때도 3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핵심 포인트를 먼저 언급한 뒤 필요한 세부 사항만 추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상대방의 시간과 관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더 효과적인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3분력 향상을 위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신의 대화나 발표를 녹음하여 듣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제 설명이 명확했나요?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 나가세요.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3분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3분력 활용. 3분력은 비즈니스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3분의 법칙을 적용하면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가족관계에서의 3분력.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에 단 3분씩이라도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식사 시간이나 취침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족 관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일은 뭐였어? 배우자에게 요즘 가장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뭐야? 부모님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친구 관계에서의 3분력,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3분력은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근황을 세세하게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근황 중 가장 중요한 변화나 고민거리를 3분 이내로 요약해 공유하세요. 이를 통해 더 깊은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중요한 변화, 한 가지 공유하기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 솔직하게 말하기 미래, 계획 중 가장 기대되는 것 이야기하기. 연인 관계에서는 3분 감정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3분만 시간을 내어 서로에게 감사함, 사랑 또는 걱정되는 점을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이러한 짧지만 의미 있는 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3분 규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3분씩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방해 없이 표현하고 상대방은 경청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형성에도 3분력이 도움이 됩니다. 첫 만남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3분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게 전달하되 업무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포함시키세요. 예를 들어 자신의 직무 경험과 전문 분야를 간략히 소개한 후 취미나 관심사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3분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대화가 길어지면 오히려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3분 이내로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세요. 이후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분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3분간 온전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대화가 아닌 독백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짧은 3분의 경청이 상대방에게 깊은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결론을 내리거나 조언하려는 충동을 참고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분력의 일상화, 작은 실천 후 큰 변화 만들기. 지금까지 우리는 3분력이라는 강력한 도구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3분력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관계의 질을 높이는 철학적 접근법입니다. 이제 3분력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분력을 일상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깎고 또 깎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야마모토 나치코가 말했듯이 좋은 문장은 깎고 또 깎은 것입니다. 말하기, 글쓰기, 업무 처리 등 모든 활동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만 남기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하나씩 선택하여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분 계획표. 매일 아침 3분 동안 오늘의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하고 각각에 집중할 시간을 할당하세요. 이를 통해 하루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시간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3분 독서 요약. 책을 읽거나 중요한 자료를 검토한 후 3분 동안 핵심 내용을 소리내어 요약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3분 일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3분 동안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경험, 배움, 감사한 일을 기록하세요. 이는 자기 성찰과 긍정적 마인드셋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3분의 의식적인 휴식을 생활에 도입해보세요.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정보 홍수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단 3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호흡을 하거나 눈을 감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짧은 휴식은 뇌를 재충전시키고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로, 앞서 배운 3분력의 원칙들을 매일의 대화에 적용해보세요. 결로부터 말하기, 구체적인 숫자 활용하기, 침묵과 맞장구 적절히 사용하기 등의 기술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소통 패턴이 형성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결정을 앞두고는 3분간 내용을 정리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3분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존중의 표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시간과 관심을 소중히 여기고 핵심만을 전달하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더 깊은 인간관계와 신뢰를 형성합니다. 어떤 대화나 활동이든 이것이 상대방에게 정말 가치 있는 3분이 될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3분력은 당장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여 점차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도해보면서 자신만의 3분력을 개발해 나가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보세요.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3분력의 마법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을 깎고 또 깎아서 이것만은 반드시 이야기하겠다 싶은 말만 골라서 말하라. 그것이 바로 3분력의 핵심이다.